만다린 죽이기 6번째 시간입니다. 공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 이론이다. 공판 중심주의는 직접주의와 구두 변론주의를 포함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1도 5313 판결. 예를 들어 초록씨가 파랑씨를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초록씨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 제기한다. 이렇게 하여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공판 중심주의는 법관에게 검사의 심증에 영향을 받지 말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예단을 배제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법관은 그동안 국가기관인 검사가 수사하고 수집한 증거를 보면 안 된다. 법관이 그러한 증거를 보게 되면 유죄라는 검사의 심증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법관이 수사 기록을 읽기라도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까지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공판 중심주의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리걸 마인드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지 검사의 수사 기록은 효력이 없다는 이론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자유롭게 번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 결과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검찰에서 했던 자신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 모 씨는 검찰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그룹 재무 2팀이 작성한 일개표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 현황을 기재한 것이고 이런 내용을
후임 재무팀장에게 인계했다고 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이 회장의 현금 흐름뿐 아니라 CJ그룹에서 조성한 부외 자금 부분도 반영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CJ 제1재당에서 조성한 부외 자금을 이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귀속시켰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정확하지 못하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후회스럽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했다. 뉴스토마토 2014년 2월 14일 참조. 성폭력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동생이 10살이 되던 해인 2004년부터 몇 차례 성폭행한 건 맞지만 부모가 별거한 2007년경 이후에는 서로 떨어져 지냈고 강간이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여동생도 법정에서 오빠에 대한 원망이 커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부풀렸다 하면서 원래의 진술을 바꿔 피고인에게 동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말했듯이 자신보다 더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오빠의 범행을 축소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 CBS 2013년 12월 20일. 이런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상황이었다고 하거나 주눅이 들어 있었고 그런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부정확하게 진술했다고 변명한다.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를 등에 업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피고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인 수사 기록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공판 중심주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의 출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궁여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공판 중심주의를 그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던 과거의 일부 검찰로 인하여 생긴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문제이다.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는 오늘날에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왔다. 지금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에 의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내용을 항소심 법정에서 번복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8일 유동천 제1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진식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때 이번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천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1심 재판에서 유 회장이 현금 4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윤 의원 충주 자택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했다. 그는 유 전 회장이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다.
승용차에 돈을 싣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중부 매일신문 2014년 2월 3일.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 씨는 옛 청주 연초 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이 씨는 1월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범덕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1심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충청일보 2014년 1월 15일.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제1심 법원에서 했던 진술이나 증언을 항소심 법정에서 번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대법원의 논거이다. 대법원은 먼저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의 신빙성 평가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 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 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대법원 2011도 5313 판결.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도 4994 판결.
이것은 법원에서의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법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쉽게 번복하는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이 수준 높은 리걸마인드를 함양하여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비록 범죄 행위를 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건전한 준법 국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도 수준 높은 리걸마인드를 함양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법관이 수준 높은 리걸마인드를 함양하여 상식적 공판 중심주의가 재판을 왜곡시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 출발은 법관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익,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를 의미하는 공무원인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한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살인자로서 위법하고 유책하다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이례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런 것이다. 실제로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살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판 현실은 이상하게도 이례적인 경우를 정상적인 경우로 취급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대체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도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 표시로 인식되고 있고 법조 윤리를 잊고 사는 변호인들은 여기에 편승하여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법관은 죽은 자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죽인 자를 위한 공무원도 아니다. 법관은 죽은 자와 죽인 자, 이들 두 사람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관이 죽인 자를 붙잡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다. 이런 일들은 교정 공무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법관인 공무원은 재판이 무엇이 법인가를 밝히는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나는 재판의 결과가 죽인 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법조인들을 정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불명확하다고 하여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에 법관은 검사와 피고인 가운데 피고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도 자신들의 편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이 법원은 불명확하면 피고인에게 이롭게 재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불명확할 때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명확하면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저히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의 상식적 의미도 형사재판정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인과 살인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살인의 주된 성격이 범죄 행위라는 것도 밝혔다. 그런데 살인은 복수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 살인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살인 가운데 복수로서의 살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